CNN이 트럼프 대통령 오기 전에 그 특집으로 한국 조선업을 다뤘어요. 한국 조선업이 미국을 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장영실하면 3,600톤이죠? 네네. 전 세계적으로 예. 탐낼 만한 어떤 그런 규모예요. 중국과 미국이 전략 경쟁을 태평양에서 해야 되는데 예.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뭐냐면 해군력이라는 말이에요. 특히 3,600톤급들이 이제 캐나다에서도 지금 현재 좀 뭐랄까 입지를 하고 있거든요. 가장 가성비가 좋으면서 그러면서 림픽 훈련인가 그런 쪽에서 이제 전투 효율성까지 작전 효율성까지 보여주고 있는 지금 현재 되게 많이 눈독을 들이고 있고 K 방산의 효장으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수 있죠. 지금 CNN이 트럼프 대통령 오기 전에 특집으로 한국 조선업을 다뤘어요. 네네. 그러면서 한국 조선업이 미국을 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끝나고 한국으로 오면서 미국에서 많은 배를 만들겠다. 누가 만들어요? 우리가 만들지. 그다음에 그리어 USTR은 한국은 미국의 조선업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네네. 아마 필리 얘기하는 것 같고. 네네. 자, 사실 우리 조선력 대단하죠. 그렇죠. 대단하죠. 대단하죠. 저는 이번에 장영실함 3,600톤급 네네. 그 손원일급 배치2 네네. 손원일이 3,000톤인데 장영실함 3,600톤이죠. 네네. 아니 왜 배 이름에다가 장영실 우리를 치면 장인 과학자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 이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통상 이제 해군에서는 이제 구축함 이런 이름을 붙이는 순서가 있는데 네. 여기서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군이 첨단 과학 기술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네. 과학 기술에 관련된 조선 시대의 어떤 그런 과학 철학 사상가이면서도 발명가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이름을 독특하게 붙여 놓은 거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이 3,600톤급이 좀 뭐랄까 전 세계적으로 예. 탐낼 만한 어떤 그런 규모예요. 아, 3,600톤. 왜 그러냐면 미국의 미 해군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 미국에서 이제 핵잠 운용하지 않습니까? 핵잠 운용하는데 너무 운용이 비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략 환경이 바뀌었어요. 중국과 미국이 전략 경쟁을 태평양에서 해야 되는데 예.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뭐냐면 해군력이라는 말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다가 중국이 유민 복합 전투 체계로 지금 현재 중국몽을 달성하기 위해서 100만 뭐 드론 보서를 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 안에다가 그 핵잠을 집어넣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전체를. 그러니까 핵잠을 이제 그거를 한 대를 5대 정도로 운영할 수 있다고 걔는 계산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다 분산시키는 거죠. 핵잠 한 대면 전핵잠 5대, 3,600톤급 5점 정도를 계산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앞에다가 UUV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무인 잠수정. 그렇죠.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게 더 중국과의 어떤 물량 공세에서 밀리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이 되게 보게 되면 마스터피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특히 3,600톤급들이 이제 캐나다에서도 지금 현재 입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시작되고 나서 후티 반군이 또 이제 길 하나 막고 있잖아요. 예. 예. 그쪽 하나 막고 있고 그래서 이제 태평양을 통해 가지고 지중해로 가는 그 길을 하나 막고 항상 있었고. 복잡하죠, 예. 거기는. 중남미 쪽에서 또 이번에 또 그 기근 때문에 물이 없어 가지고 예. 이제 파나마 그 운하가 운영이 안 된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예. 예. 이제 전반기 정도에 보기 작년도 그랬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또 기후 온난화가 되기 때문에 북극 항로가 지금 개방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거 뭐 40%가 항로가 네네네. 이제 북극 항로가 개방되게 되면은 물류의 어떤 비가 천문학적으로 이제 줄어들어 버리니까. 네. 근데 캐나다의 어떤 해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잠수함이 교체 시기가 된 거죠. 교체가 된 건데 딱 예. 보니까 거기 안에서 뭐 핵잠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성비가 좋으면서 그러면서 림픽 훈련인가 그런 쪽에서 이제 전투 효율성까지 작전 효율성까지 보여주고 있는 이런 우리의 한국의 디젤 잠수함에 상당히 매료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되게 많이 눈독을 들이고 있고 저쪽에 있는 발트 상국 그쪽에서도 이제 조금씩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로 보게 되면 또 다음에 어떤 K 방산의 효장으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장영실함이 특징이 뭐예요? 저는 가장 큰 특징은 다른 게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게 되면 앞부분에 이제 그 소나를 이제 복합 소나를 운영해가지고 함수 소나를 해서 이게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말바꿈 형태처럼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이제 후미에다가 뭘 달지 않고라도 이제 다 전면으로 이제 그 뭐랄까 감시가 된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저는 가장 크게 보고 있는 수직 발사대가 기존에 있던 것은 이제 6개였는데 10개까지 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미사일 발사관이? 네네. 그래서 이제 발사하는 그런 발사대가 10발까지 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작전의 융통성이라든가 파괴력이 치명적으로 늘은 부분이 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안에 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전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혁신에 혁신을 거듭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거의 뭐 핵잠은 아니지만 좀 거짓말 못해서 핵잠만큼의 어떤 자막 능력이라든가 그 고유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전체적인 퍼즐을 해서 두 번째잖아요. 이 세 번째로 가게 되면 더 좋아지겠죠. 예. 지금 이게 리튬 전지 배치 1에 그러니까는 손은 1급 3,000톤급도 AIP 공기 부려. 네네. 그러니까 스노클링 하러 자주 안 올라와도 되는 건데 근데 그건 납전지였다면서요. 네네. 이번에 리튬 전지를 네네. 처음으로 최초로 적용을 네네. 했고 이게 세계 최초의 리튬 전지 그렇죠. 이온 전지 잠수함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공기 이제 불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 시간 이제 안 떠도 상관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거하고 비교되냐면 이제 그 저희가 K2 전차를 보게 되면 K1, K2 전차를 보게 되면 파워팩을 말하지 않습니까? 변속기와 엔진하고 변속기. 예, 그렇죠. 네.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전제하고 AIP하고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예. 그 효율성을 극강화시켜 버린 거죠. 예. 아, 그러니까 AIP 엔진과 리튬 이온 전지가 일종의 잠수함판 파워팩이고.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그런 거죠. 예. 근데 전 믿을 수가 없는 게 3주간 자망한다는 소리 맞아요. 나와요. 네. 3주간 자망할 수 있는 능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핵잠수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미국 해군에서 핵잠수함 한 대 만들 건조할 비용으로 탓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걸 검토하겠다. 캐나다도 그렇게 하겠다. 발트해 이쪽에 있는 그런 국가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어느 나라인지 모르고. 발트 3국은 소국이니까 아닐 것 아니고 같고 그 주변에 스웨덴, 있는 노르웨이 나라입니다. 뭐 네네. 이쪽 그런 쪽이죠. 핀란드. 네네. 그러면 지금 탄도미사일 10발 그럼 현무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무포에도 보게 되면 버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거 이제 잠수함형으로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해군에서는 그것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쪽에 그 이번에 이제 아덱스 2025에서도 물어보니까 수직 발사대가 10개가 있는데 거기 안에다가 현무 계열에 있는 것들이 이제 잠대지 미사일로 한번 탄도미사일급으로 해서 한번 쏘게 된다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것들이 이제 말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우리 국방에서 좀 트렌드 하나가 뭐냐면 육군에서 쓰고 있는 것들이 해군이나 공군으로 가고 공군에 쓰고 있는 것들이 이제 다른 군으로 가면서 상호 운용성이 높아지는 부분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무도 시리즈가 있잖아요. 이게 육군용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군용도 있는 것이고 해군용도 있는 건데 그런 걸 통해 갖고 작효성, 유통성을 이제 높여가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국산화가 가능했기 때문에. 현무포가 탄도가 4.5톤 네네. 만일에 잠수함에 장착하는 10발 정도면 통해 물속에서 북한에 대한 어마어마한 억지력 되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그게 안에서 되게 되면 이제 응진 보복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킬체인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장영실함은 한국형 킬체인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겠네요. 자리 잡겠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장보고 3 네네. 3,000톤급 중 무거울 중 잠수함의 배치 1이 손원 1급 3,000톤, 네. 배치 2가 이제 3,600, 배치 3는 4,500톤급이라면서요. 네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이제 그 완성 단계는 뭐 있겠지만 우리가 말을 안 하겠지만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라 이제 배치 1과 이제 2, 3로 가면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 설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뭐라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개념에 의해서 이제 다음 단계도 퍼즐을 구체해 나가겠다라고 해서 현장에서 이제 그 해군 관계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계획도 중요한 거지만은 실질적 운용을 통해 가지고 운용에 대한 어떤 노하우와 그 데이터를 이제 다시 던집히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수직 발사대라든가 이제 자막 능력 이런 게 더 좋아지겠죠. 근데 잠깐 제가 눈을 가늘게 뜨면서 이게 4,500톤이면 바라쿠다급 네. 그 핵추진 잠수함 네. 규모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데 이제 안에다가 이제 핵이 없는 핵잠인 거죠. 예. 핵추진 네네. 엔진만 네네. 그런 얘기들 우리 뭐 조 교수님 군 출신이고 그런 얘기들이 개념 이런 얘기 들려 나오나요? 핵추진 잠수함? 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군에서 못 들었고요. 예. 예, 군에서 못 들었고 이제 민간에서 전자권 전환 이런 이슈가 되면서 이런저런 분들이 뭐 그런 쪽에서도 얘기하는 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정부 입장과 군의 입장은 아니니까요. 네. 지금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서 농축과 제철이 쪽에서 진전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네네. 그럼 농축 문제 해결되면 핵추진 잠수함 마지막 걸림돌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연료 농축하니까. 예, 뭐 정책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예. 그런 부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제 정치적으로의 어떤 역학관계도 다 봐야 되고 왜냐하면 모든 정권이 뭐 예를 들어서 무한한 게 아니잖아요. 다 유한한 부분이 있고 또 언제 또 어떻게 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언제 또 어떻게 또 화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역사적으로 군축과 군비 견제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추후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해군이라든가 우리 정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중에서 똑딱 4,500등급이 이거다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가능성 열어둔 부분이 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미군이 만일에 재래식 잠수함을 확보하고 싶다면 지금 미군 능력으로 못 만들죠. 못 만들어요. 핵추진만 있으니까. 네,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핵추진도 마찬가지 정비가 안 돼가지고 이제 그걸 폐기하는 어떤 그런 함도 나오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겁니다. 소련하고의 어떤 경쟁이 끝나고 나서 대폭 이제 숫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었죠. 그다음에 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거에서 소부장이라든가 제조업, 그다음에 서비스, MRO 같은 거 했던 것들이 다 도산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미군 같은 경우는 적은 숫자로 해서 계속해서 장기간 동안 작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또 정비 소유가 놓쳐버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또 문제가 되고 그러면서 장기간 못 쓰는 것들이 약수는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마스가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잘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영향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정치 외교적인 어떤 지렛대로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제가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어떤 정책을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미국하고 지금 중국이 전략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심 해양력이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이라든가 일본 이쪽 지역에서 MRO라든가 이제 예를 들어서 MRO는 함정 수리 유지 보수죠. 그렇죠.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없고 본토에 갔다 왔다 한다면 그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국의 어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이제 해군 함정 이런 거 못 만들게 하는 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의 핵심이 뭐죠? 그것도 유무인 복합 전투입니다. 미국의 함대는 유령 함대라고 하잖아요. 해양 경쟁. 그렇죠. 해양 패권.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하고 있는 무인 체계는 충분히 어느 정도 행정명령이라든가 양국 간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조선소에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왜 어차피 유인 함정은 뒤에서 지휘 통제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날 것이고 나머지 앞에서는 다 무인 체계가 움직일 것이니까.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조선업의 어떤 능력이 절실히 필요한 거고 지리적인 어떤 그 입지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지금 함정 건조 능력이 이제 민간 조선으로는 중국이 한 55%. 네네. 우리가 한 30%, 일본이 한 10%, 미국은 0.1. 네. 군함은 빼고. 그렇게 보면은 지금 신조함 건조도 문제지만 지금 계속 말씀하신 MRO 유지보수 함정은 삼직제라고 그래서 한 척 작전, 한 척은 훈련 교육, 휴식, 한 척은 수리해야 되잖아요. 한 척 40-50년 쓰니까 30년. 지금 MRO가 심각한 거 아니에요? 심각하죠.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지리적 여건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어떤 MRO를 찾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해군 관계자들이 언제부터 우리나라 왔다 갔다 했느냐. 2023년도 겨울부터 왔다 갔다 했어요. 아, 최근 얘기 아니에요? 최근 얘기 아닙니다. 2023년부터 동해안과 이제 남해안 일대에 있는 우리 조선소들 왔다 갔다 한 겁니다. 할 때 그때 이제 얘기 나온 것 중에 한 가지 핵심이 뭐였냐면 정박을 하고 있으면 이제 수리를 하고 이제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혹시 드론이 날라오면 어떻게? 정박하는 데서? 무슨 말이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이제 드론과 대드론의 경쟁이 세다 보니까 이제 그 드론을 막을 수 있는 이제 무장해제 해놓고 이제 MRO를 시제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대드론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를 많이 물어봤어요. 그런 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적 차원에서 주요 거점 단위에서 이제 권역형 대드론 체계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아직 시작은 본격적으로 못했습니다. 권역형 대드론 체계. 네네. 왜냐하면은 국가 중위설이 어느 지역에 밀집돼 있으면 각각 하는 것보다는 같이 통합을 해서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조선소도 이제 국가 중위설의 하나이기 때문에 발전소 예를 들어서 이제 부산, 뭐 울산, 뭐 이런 식으로 뭐 거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시작하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지만. 미국이 나중에 들어올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시큐리티하고 이제 세이프티에 관련된 부분들이 안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거 좀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해놓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섭섭한 게 우리가 이제 정도대왕함 뭐 세계 최고 이지스함 아니겠어요? 8,200톤급. 그런데 이제 중요한 CEC 통합 교전 능력 이 시스템은 우리한테 안 팔았어요. 일본한테는 팔고 호주에는 팔았는데 그래서 역시 우리한테는 아직도 약간의 벽이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군함 문제는 사실 MRO를 하려면 미국 핵심 이지스함 항공모함도 올 수 있는 건데 그 핵심 안보 사항들이 다 노출될 텐데.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한미연합사에 제가 예전에 이제 근무를 해보게 되면 거기에는 미측 요원들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한측 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걔네들이 쓰는 네트워크가 달라요. 절대 혼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서 마스가를 통해 갖고 뭐 미국의 본토에 가서 뭘 한다 하지만은 예. 거기 안에서 미국에 있는 그 망과 우리 망이 분리해서 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하게 된다면 이제 별도의 지금 현재 도크를 지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 보안 측면에서 분명히 요청을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다 이제 정부에서 다 이제 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의 또 예가 있어요. 이제 뭐냐면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인터페이스가 필요한데 로스M이라고 합니다. 오픈 소스를 해서 로보틱스 오퍼레이팅 시스템 다시 밀리터리라고 하는데 미국은 그거를 같이 피 흘리는 이제 5 이글스에만 줘요. 영국이라든가 호주라든가 네덜란드, 캐나다만 준다. 우리나라 안 줘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우리의 어떤 되게 좋은 무기 체계라든가 지휘 통치 체계 갖고 가려면 우리가 나가는 곳에 일조를 하고 우리가 나가는 게 동행을 해라는 그런 철저한 상호 이제 뭐랄까 호혜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마스가를 비롯해서 우리가 이제 MRO에 관련된 부분들도 철저하게 정치 공학적으로 지렛대로 사용하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조대왕함이나 이런 거 들어갈 수 있는 C2 체계를 우리가 이제 공유하거나 같이 공동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도 조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가지를 주면 한 가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계산법이 철저하게 적용이 된다면 동맹을 더 강화하면서 우리 전력도 단기간 내에 이제 뭐랄까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스가 능력도 있지만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그런 셈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